아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 집만 다녀오면 그 아이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파일을 재생한 순간 저는 엄마로서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아래 무료 버튼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께 큰 행운과 따뜻한 기적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혼 후 3년. 김서영은 드디어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마포의 작고 아담한 아파트. 이곳이 얼마나 소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온전히 서영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 거실 한 구석에 마련한 미술치료 작업실은 서영의 안식처였습니다. 밝은 노란색 조명 아래로 색연필과 물감, 크레용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는 여러 겹의 종이들이 펼쳐져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들, 알록달록한 집, 초록색 나무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색연필과 물감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담벼락처럼 높게 쌓여있던 마음의 벽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치료사로서 서영은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살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함께 아물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박지우는 7살입니다. 손가락만 한 손톱을 깨물고 있을 정도로 예민하던 아이가 요즘엔 학교 가는 길에 자꾸만 엄마 손을 놓으려 합니다. 서영은 그것을 자립심이 생기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커간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서영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유치원 선생님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지우는 참 얌전하고 착한 아이예요. 벽에 붙은 상장들, 학예회 때 하얀 무릎 바지를 입고 한 발표, 친구들 앞에서 그린 그림들. 서영은 매 순간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혹은 이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 남편 박도연이 지우를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그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불안감 사이에서 서영은 늘 흔들렸습니다. 박도연은 서울의 대형 병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았으며 남에게 보이는 모습은 철저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달랐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떠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고 떨어져 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만날 권리도 있고 자신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지우가 아버지 손을 잡고 돌아왔을 때 서영은 거실에서 다음 주 미술치료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색칠하기, 만들기, 그리기. 상처 입은 아이들의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활동들. 지우가 신발을 벗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집은 어두워. 서영은 손에 들고 있던 크레용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워? 아빠가 불을 안 켜주나 봐. 우리 지우가 무서우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아빠, 불 좀 켜줘라고 말이야. 그게 아니야. 지우는 검은 눈동자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다가앉아 아이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호호한 볼, 여전히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무언가 불안한 것이 떠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우가 느낀 무서움이 뭔데?
그냥 무서워.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표현이 서툴고 감정도 소대로 요동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치료해 본 사람으로서 서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겼을 때 서영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이라고 하기도 어색한 이상한 신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놀라 깬 아이의 비명. 서영은 벌떡 일어나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지우의 방은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야간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자신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들이 파고드는 듯한 강도로, 마치 그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듯이. 지우야, 엄마야. 어디 아파? 악몽 꾼 거야? 서영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꾸만 귀를 막았습니다. 손을 빼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또 나요. 엄마, 계속 들려요. 그 소리. 뭐가 들려? 지우가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들렸어? 아빠 집에서. 밤에. 계속.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서영은 지우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거렸습니다. 엄마의 팔 안에서 아이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지우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진정시키듯이,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이.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가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살짝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빠 집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정말로 있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상상일까요? 혹은 악몽에서 들린 소리였을까요? 서영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귀신처럼 음양화하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서영의 직관은 뭔가 다른 것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자.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는 서영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세상 모든 밤이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서영은 처음 깨달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 하지만 무언가가 거기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이름 모를 그 무언가가. 서영은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평온한 일상이 조용히 갈라지는 첫 번째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악몽 이후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지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늘 하던 엄마 아침이야라는 인사가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 가는 길에 늘 하던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런 작은 수다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은 처음엔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분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거겠지. 혹은 또 다른 아이와 싸웠거나 유치원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거나. 하지만 심리학자로서의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메시지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는 언어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 마칠 시간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은정 선생님. 늘 밝은 목소리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지후 어머님, 저 박은정입니다. 지후 말인데요.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곧 알아챘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네, 뭔데요? 아, 그게 말이에요. 요즘 지우가 유치원에서 자꾸만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처음엔 그냥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좀 이상해요. 어제 발표 시간이 있었거든요. 반 아이들 앞에서 내 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우 차례가 왔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했는데 답도 안 하고 구석에만 있었어요. 서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한 거죠. 혹시 집에서 뭐 있었나 해서요. 엄마가 가장 잘 아실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우한테 물어봐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큰 손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를 마중 나갔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현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은 아래로 축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후, 우리 지후. 서영이 안으려 했을 때 지우는 가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서영이 마련해 두었던 크레용과 스케치북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지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크레용을 집었습니다. 창을 그었습니다. 사각형, 또 다른 사각형, 창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을 그렸습니다. 큰 사람. 하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람. 그 작은 사람 옆에는 파란색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영은 주거를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후, 이건 뭐야? 누가 누구를 그린 거야? 지우는 크레용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벽을 그었습니다. 방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을 그었습니다. 문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는 다시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 손을 들고, 지우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비밀이에요. 그것이 지우가 그날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서영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딘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처럼.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영은 거실에서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닫힌 문, 얼굴 없는 남자, 우는 아이. 뭔가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수년간 봐온 심리학자로서 서영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아이가 실제로 본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자정 무렵 서영은 지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간이 구겨져 있었고 때때로 손가락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입이 열렸습니다.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마치 누군가 강제로 벌려지는 것처럼. 싫어요. 하지 마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처럼 매우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깨워야 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지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어도 마치 깨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호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다시. 입술은 움직이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공기만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목소리가 어딘가로 사라진 것처럼. 서영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품 안에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목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서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아이. 서영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소아심리과를 전전했습니다. 의사들은 물리적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대도 정상이고 청력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라우마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들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영은 밤이 올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면 거실에서 아이의 그림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닫힌 문, 얼굴 없는 남자. 그 그림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말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그림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우가 아버지를 만날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도 공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서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검색했습니다. 초소형, 음성 감지 자동 녹음, 최대 30시간 연속 녹음. 그것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인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는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서영은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검은 상자 안에는 펜 모양의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우 작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서영은 한참을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순전히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우는 학교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서영은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후야. 엄마가 꼭 알아야 해. 뭐가 너한테 일어나는지를. 서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시간. 서영은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커피가 식었다. 다시 따뜻한 것을 시켰다. 또 식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박도연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후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지후 데려가. 아파트 앞. 알겠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최대한 낮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박도연은 이미 지우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아래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이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가 왜 말을 안 하냐고.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에요. 데려갈게요. 너가 애한테 불안 심어주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애를 신경 쓰고 있잖아.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도연은 손을 놨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영은 백미러에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자신의 옷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밤 10시. 지우가 깊게 잠든 후 서영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녹음기가 아니라 휴대폰이었습니다. 녹음기는 클라우드 앱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약 26메가바이트. 재생시간 20분 30초. 서영은 한참을 그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할 것인가? 이 파일을 재생할 것인가? 한번 재생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였습니다. 무언가의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남자의 발자국 소리, 박도연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후야, 아빠 좀 봐봐.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우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빠, 약속했잖아. 이건 아빠랑만 아는 거야. 알지? 네.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지? 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애가 겁을 먹었는데요, 도연 씨. 이러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괜찮아. 걔가 배워야 할 게 많아. 아빠한테. 서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이 들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요. 아빠 싫어요. 싫어? 지금? 네. 싫어요. 하지 마요. 이 새끼가. 매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한 소리. 마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안 돼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도연 씨. 이러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닥쳐. 그냥. 그리고 그 순간 녹음이 멈췄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서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손가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영은 숨을 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쥔 것처럼 서영은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공포의 목소리, 이 새끼가, 그리고 그 둔탁한 소리, 그 비명, 아이의 울음,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 아래턱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절규가 나왔습니다. 매우 낮은 절규,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서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람이에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영의 입에서 당신이 정말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밤은 깊어졌습니다. 새벽 3시, 서영은 소파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다시 재생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실제였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도 실제였습니다. 그 비명도 실제였습니다. 새벽 6시, 서영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증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서영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침 7시, 서영은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습니다. 지우한테 무슨 짓 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박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농담을 들은 것처럼. 또 시작이네. 지금 몇 시야? 아침부터 이러고. 아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내가 애한테 불안 심어주는 거잖아. 애가 엄마 얼굴만 봐도 긴장하는데 당연히 말도 못하겠지. 넌 왜 그렇게 애를 신경 쓰고 있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만해. 애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리고 나 내 아버지야. 안 됐지만 넌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 박도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녹음? 뭔 녹음? 박도연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매우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으로. 내가 아이 가방에 뭘 넣었다는 거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네. 그리고 앞으로 녹음 같은 건 하지 마. 알았어?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당신이 아이에게 한 행동이. 난 애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내 착각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는 하지 마. 내가 변호사를 세울 수도 있다. 박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영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새남편 정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정민수는 법무사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정민수를 만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서영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매우 조용히. 중간에 끼어드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단지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에요. 증거도 있고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착각이라고요? 녹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정확히 뭘 증명하는 건데 목소리가 겹쳐 있고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제 아들이 울면서 애들은 자주 울어. 그리고 당신이 남편한테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니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이가 더 심한 증상을 보일 것 같은데. 서영의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거네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잘못된 신고를 하면 명예훼손, 무고죄, 당신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민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치 대화가 끝난 것처럼 서영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다음 날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신체적 상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박은정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우를 봤을 때 그런 흔적은 없어 보여요. 평소처럼 활동도 잘하고.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서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도 박도연도 심지어 선생님도 모두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로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그런 눈초리들. 그날 밤 서영은 지우의 방 앞에서 들었습니다. 아이가 혼잣말을 하는 목소리를. 서영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나쁜 애라서. 지우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서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 미워한대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매우 작고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나쁜 애래요. 서영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절대로. 엄마가 약속해. 서영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강하게. 마치 이 손을 놓으면 자신이 어딘가로 빠져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엄마는 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우리 지우는 착한 아이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서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도 박도연도 선생님도. 그들은 모두 서영을 과민한 전처,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는 미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무도 돕지 않는다. 아이만 남겨진다. 그렇게 자정이 넘어갈 무렵 서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의료기록, 그림, 모든 증거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그때 서영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손가락이 더 움직였습니다. 경찰서, 강서경찰서, 주소, 전화번호.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자신은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토요일 오후 서영은 아직 강서경찰서에 가기로 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될까봐. 혹시 정민수가 말한 대로 명예훼손이 될까봐.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 아이의 비명. 그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화요일 오후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후 어머님, 지후가 응급실로 병원 가고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서영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응급차를? 서울 영병원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복부에. 서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아니, 탄 것 같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서울 영병원 응급실 앞에 서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지우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복부에 상당한 타박상이 있습니다.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에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 이전의 타박상 흔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외상 후유증으로 쇼크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서영은 아이 옆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를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때였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음기 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파일뿐만 아니라 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백업 폴더에 녹음기가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서영은 한참을 그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영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방. 박도연의 집 침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책상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팔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서였습니다. 박도연은 그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마치 무언가를 부수듯이 박도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떠났잖아.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넌 왜 태어났냐고. 넌 왜 태어났어? 박도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서영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화면에서 박도연의 손이 아이에게 내려갔습니다.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아빠, 싫어요. 이 새끼가. 넌 정말. 박도연의 목소리가 끔찍했습니다. 마치 악마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높이, 더 강하게. 그 순간 화면에 낯선 팔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팔이었습니다. 박도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도연 씨. 이러다 정말. 그 목소리에 박도연이 반응했습니다.
인연도 나한테 대드냐고? 박도연이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여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은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새끼가 나봤어? 아빠한테 그렇게?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그 순간 영상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던진 것입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절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절규.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서영은 간호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벽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목이 터질 듯한 울음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영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그들은 서영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서영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제가 녹음기를 숨겼어요.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서영의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서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뭔가가 깨어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서영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어. 엄마가 못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서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이 깨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절대로 누구도 너한테 다시 그런 일을 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우리 지후. 아이가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약속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 밤 경찰이 왔습니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영상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의료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길을 가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우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영은 강서경찰서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파일 폴더를 들고, 휴대폰을 들고, 그리고 깨어난 분노를 들고. 담당 형사는 박준호 형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던 그는 서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도 봤습니다. 박준호 형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폭행 정황이 있습니다. 정황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하지만이 싫었습니다. 가정사 관련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민사적 분쟁과 형사적 분쟁이 얽혀 있고 아이의 증언도 명확하지 않고 녹음이나 영상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세우셨습니까?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서영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이 남자가 누구인지 박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아이도 힘들고 제 아들은 이미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제는 침묵할 시간이 없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록도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들, 모든 의료 기록, 녹음 파일, 영상 파일, 박도연의 병원 신원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누가 그 여자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온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밖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에는 경찰 신고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몇몇 신문사와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폭력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앞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신문사 기자들, 라디오 스태프들. 서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섰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정민수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 전남편 박도연은 제 아들 박지후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고 지난주에는 복부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동을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상 증거, 음성 증거, 의료 기록, 아이의 심리 상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박도연은 서울 대형병원의 행정실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괴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도, 유치원 선생님도, 심지어 경찰서에 첫 신고했을 때도. 하지만 이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 씨와의 관계는? 지난 3년간 양육권 공동 양육 상황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 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친권 박탈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영은 마이크에서 물러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 영상은 저녁 뉴스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박도연의 이름은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아침 박도연의 휴대폰은 벨이 울리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박도연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것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병원에서 지우를 받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가 풀려나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했어, 지우야. 서영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어. 아빠가 뭘 했는지. 지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매우 천천히. 그리고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마. 한 글자. 단 한 글자 반. 하지만 그것이 서영에게는 세상 모든 것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 여기 엄마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서영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재판이 정해진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우는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글자씩, 그 다음 단어로, 그 다음 짧은 문장으로.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영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든 감정을 관통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아동학대는 중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아이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재판 당일 아침, 서영은 지우를 데리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입혀준 옷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복도를 걸어갈 때도, 법정의 문 앞에서도 괜찮아, 지우. 우리 지우가 말만 해주면 돼. 엄마가 여기 있고 우리 변호사 아저씨도 여기 있어. 알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있었습니다. 박도연과 그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전하 판사님,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영상과 녹음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전 아내가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아이에게 훈육을 한 것뿐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출된 증거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영상에는 피고인이 명확하게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도 이를 입증합니다. 아이의 신체에는 다중 외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 여자가 조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판사가 망치로 책상을 쳤습니다. 피고인은 침묵하세요. 판사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고소인, 추가로 진술하실 것이 있습니까?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우 증인을 소환합니다. 지우가 섰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선서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매우 작았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박도연을 아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해 주겠니? 네, 아빠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후, 토요일에 아빠 집에 가면 뭘 했니? 지우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지우가 다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시간 많아. 지우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가 화났어요. 항상 저한테 화났어요. 그 다음은 손으로 때렸어요. 아빠 손으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니? 많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법정 서기가 그림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닫힌 문, 얼굴 없는 남자, 우는 아이.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것은 뭐야? 지우가 가장 처음 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2개인 집.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었습니다. 저 문은 아빠 방이에요. 지우의 손가락이 가리켰습니다. 닫혀 있는 문을 항상 잠겨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가면 싫었어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야, 넌 엄마를 사랑하니? 지우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켰어? 네.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요. 좋아. 지후, 이제 내려가도 괜찮아. 지우가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모든 밤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분노들, 하나의 눈물로 모였습니다. 판사는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 박도연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징역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은 박탈됩니다. 아동학대 보호 판정을 내립니다. 법정의 모든 카메라가 서영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함,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엄마가 있다는 확신. 법정을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문이 이제 열렸어? 서영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모든 문이 열렸어. 무서운 문은 없어. 더 이상.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 병원을 퇴원한 지 2달.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은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포의 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미술 치료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지후였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같은 방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이 지났어도 아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리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악몽도 여전히 가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변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봄날 오후였습니다. 미술 치료실의 창밖으로 벚꽃이 소복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 전체를 밝혔습니다. 서영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색칠하기, 찰흙 만들기, 스티커 붙이기. 모든 활동이 치료였습니다. 그때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그림 그려도 돼요? 가장 최근에 들은 긴 문장이었습니다. 서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그려. 뭘 그릴 거야? 비밀이에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서영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비밀이에요라는 말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비밀, 엄마에게 놀래키고 싶은 의도, 그런 평범한 의미로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서영은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노란색을 집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분홍색, 모든 색을 사용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 미술 치료실의 조명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우가 서영에게로 왔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응. 보자. 지우가 그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집이 있었습니다. 밝은 색의 집, 노란 벽, 파란 문, 초록색 지붕, 그리고 창문. 창문들은 모두 밝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집 앞에는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명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큰 사람의 손과 작은 사람의 손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집 주변에는 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
노란색 꽃, 보라색 꽃, 그리고 해, 황금색 해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누구야? 서영이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말해달라고 싶었습니다. 엄마랑 나예요. 지우가 작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그림, 이 모든 색깔, 이 웃음, 이것이 치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엔 무서운 문이 없지. 서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우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팔을 감쌌습니다. 단단하게. 그들은 창가로 갔습니다. 벚꽃이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봄의 바람이 분홍색 꽃잎들을 날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꽃이 뭐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벚꽃이야. 봄에만 피는 꽃이지. 예뻐요. 응, 우리 지우도 예뻐. 봄꽃처럼. 지우는 엄마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밝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고 아담한 아파트, 마포의 아파트. 이곳이 그들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밥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도 그림 그려도 돼요? 응, 그려. 매일 그려. 우리 지우가 그리고 싶은 만큼. 그럼 내일은 뭘 그릴까? 지우가 생각해. 엄마한테 보여줄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우는 학교 일을 얘기했습니다. 친구 이름, 선생님 이야기,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를 자리에 눕혔습니다. 엄마도 함께 누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엄마, 피곤해요? 응, 엄마도 피곤해. 그런데 지우 옆에 있으니까 편해. 지우의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악몽 없이 서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단지 은은한 야간 불빛이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지만 이제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방 한구석에 지우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닫힌 문,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담긴 그림들. 하지만 그 옆에는 밝은 집, 웃는 얼굴, 꽃과 해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상처와 치유, 그것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자신의 팔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치유였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엄마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의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벚꽃은 아직도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절. 박지후와 김서영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 회복의 시간, 치유의 날들, 그 모든 것이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